김정은 때문에 대북 제재가 급격히 강해진 이유.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크게 한 세 시기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5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북한의 핵에 보다 포커스를 맞춘 대북 제재 결의안이 2006년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보다 본격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했었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그 시기를 두 번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기별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초기에는 북한의 그러한 그 1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그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무기 중심으로 집중된 제재가 이루어지다가 두 번째 시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이제 강도가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관련돼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 능력을 고도화를 시키느냐 봤더니만은 첫 번째 시기에 했던 그 제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기에 가서는 봤더니만은 결국에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야 그게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전에는 이제 군사적인 품목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경제 파트로 보다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환적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우회를 하더라. 그래서 우회하는 쪽과 관련돼서도 제재 항목으로 넣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기에 이르러가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도로 제재의 수준을 높여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우회하는 경로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 우회하는 쪽에 있어서의 북한이 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쪽으로 국가들이 이제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유엔 대북 제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파기가 되려면 또다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만 그런 거고 나머지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1차 핵실험 이후에 만들어진 제재위원회인데 이거를 대체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이 국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11개국인데 인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일본, 한국, 그죠? 호주, 뉴질랜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인태 지역의 이 주요 국가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선적과 선적 간에 많은 그 제재를 우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인 거죠. 결국에는 선적 교체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자 했던 거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협력 시스템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키, 아디다스에 북한 노동력이 들어갔다. 북한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굉장히 의료 가공업이 중국과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의료 항목이 거의 2위 정도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것이 2017년에 이제 제재 항목으로 의료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리복이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그래서 주요 유명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하청이 됐었고 그것이 2017년까지 진행이 됐다가 제재가 되면서 왔더니만은 나이키, 아디다스도 최종 그거를 상품을 만든 것이 북한이다. 북한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아디다스나 나이키도 제재를 위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의류 사업들이 중국에서 그걸 했는데 중국이 또 역시 재하청을 북한에 줘서 북한에서 의류가 가공이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CJ몰에서 인터넷
몰에서 그게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몰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슈가 됐었죠. 북한 뒷구멍은 중국과 러시아가 봐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부분을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우회할 수 있게끔 북한을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국도 보면 겉으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북중 간의 국경 접경지대에서의 뭐 그런 공장을 짓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를 줘서 그들을 노동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중국의 그러한 관세 청에서의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은 북한과의 그런 교역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에서의 특히 유엔에서 합의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대놓고 위반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와의 그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결국에는 중국이 당하게 됐을 경우 받는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틀리게 국제사회와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특히 크림반도 전쟁 이후 러시아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받고 있는 러시아와 제재받고 있는 북한 간의 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보다 더 대담하게 대북 제재에 대한 우회로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기 수출 안 되죠. 그 다음에 파병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그런 협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우 전쟁 길어지면 북한만 웃는다. 정상과 관련돼서 이미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 부분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휴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6.25 전쟁의 그런 휴전 기간의 노력과 실질적으로 휴전이 됐을 때의 주요 결정적인 계기가 스탈린의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휴전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휴전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다. 그럼 보다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북한은 사실상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러시아와 충분한 협력이 진행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실상 북한의 주요 무기 시스템을 시험 발사를 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서 했는 거고 또 드론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학습하는 것도 실질적인 그 부분에서 했고 그런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북한에 들어갔고 또 북한이 또 최근에 보여지는 행보를 보면은 해군력 강화 반항공 능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많은 기술적인 증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지난 1, 2년 안에 러시아로부터 상당 부분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휴전 기간이 1년, 2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투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메이크업을 해줄 거냐. 결국 북한이 메이크업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러시아는 이미 3년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재래식 전력이 상당 부분 다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또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군수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군수공장을 돌아가는 주요 역할을 해주는 게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충분히 러시아와 딜을 하면서 기술 이전과 또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북 제재 무용론 사실일까?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대북 제재라는 것이 북한의 경제에 굉장히 저해가 됐었고 별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다 더 광범위해지고 북한이 우회하는 데마다 또다시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서 그 우회하는 곳을 다 차단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 달성의 시점을 굉장히 많이 늦춰놨고 완성하는 시간까지 또 많은 시간이 있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러한 협력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북 제재 어기면 어떤 처벌받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2017년에 굉장히 제재가 강화가 됐던 해예요. 2017년 같은 경우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가 크게 이제 3개가 통과가 됐었고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북 제재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대북 그 제재와 위반된 그 대상자가 제3자의 개인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최종 사용자가 중국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노동자가 그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엔 그거는 제재 위반이다. 그러면 그 기업이 하청한 기업이 중국이라 할지라도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협상장에 안 나오는 진짜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초기에 굉장히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또 김정은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뭐 뉴클리어 파워다. 김정은이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제사회에게 북한에게 핵국가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 바로 아니다라는 게 이제 미 국무부를 통해서 나왔었죠. 또 백악관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CBID에 기반한 완전한 비핵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단에 해당되는 그런 완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초기 대화의 자리에 나올 그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러시아가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푸틴에게 북한을 설득을 시키고 북한이 그 대화의 장에 미국과의 협상의 장에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보면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바로 북한에 가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를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러시아나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런 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과 러시아는 더 협업을 하고 거기에서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더 높이는 게 나중에 논의를 할 때 더 협상의 위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남아있고 그 기간까지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은 오히려 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남북 관계는 이제 필요 없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응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굳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셈법이 북한 머리에는 지금 확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구도가 이전과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굳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2023년 전원회의 때, 연말 전원회의 때 적대적인 2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해놓은 상태 하에서 굳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더 관계를 밀접히 하고 한국이나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별로 얻을 게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북한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